최순실의 새 집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순실이 새로 만든 동부구치소로 이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새 집인 이 동부구치소 예사롭지 않은 곳입니다. 저희의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새로 만든 최순실의 새 집입니다. 자, 최순실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뭐 본인 입장에서 좋은 이사는 아니겠지만요. 처음에 어디냐면 의왕시에는 서울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의완국립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우리가 뭐 이렇게 붙였냐면요. 여기 보시면 범털, 뭐 정치인, 재벌, 유명한 사람들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소자들 사이에서 의왕국립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이 있다.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거기서 남부구치소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을까요? 공범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오면서 남부로 옮겼습니다. 남부구치소 갔더니 자, 남부구치텔이다. 조금 좋습니다. 서울구치소보단 좋아요. 이 사진, 염색한 사진입니다. 최순실 씨가 남부구치소 있을 때 흰머리였는데 어느 날 염색하고 나타나서 야 이거 뭐야 남부구치소가 서울보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엔 동부구치소로 이감했습니다. 근데 이 동부구치소 예사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요 얘기는 조금 이따 자세히 다뤄보고요. 박주영 변호사. 근데 왜 이렇게 옮긴 거예요? 네, 첫 번째 이제 원래 서울구치소는 서울중앙지검이나 중앙지법에서 했을 때는 서울구치소로 일반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최순실 최초에는 서울구치소에 갔는데 올 3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오는 바람에 두 공범을 같이 놔두고 둘이 마주칠 염려가 있으니까 그 당시는 남부구치소로 지금 옮겼는데요. 남부구치소에 있다가 남부구치소가 정말 뭡니다. 천왕동에 있는데요. 거의 광명에 있어요. 광명시 근처에.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일주일에 4번 정도 하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다. 좀 가까운 곳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가까운 곳이 서울구치소는 한번 왔던 곳이기 때문에 돌아가기 어렵고요. 새롭게 문을 연 성동구치소에서 지금 동부구치소로 바뀌었습니다. 동부구치소 송파에 있는데 송파에 지금 이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가까워서 옮겨달라고 해서 옮겨준 건데 그런데 문제는 보실까요? 새로 옮긴 동부구치소가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동부구치소의 새로운 방이에요. 선풍기도 있고요. 독방인데요. 깨끗합니다. 관물대도 있고요. TV도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 분리수거통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서 쓰는 분리수거통이랑 똑같습니다. 플라스틱, 뭐 종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요. 야, 그래서 이렇게 좋은데 동부구치소로 최순실 씨가 옮긴 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비판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워낙 시설이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불고기에 쌀밥까지 주고, 쌀밥에 불고기까지 주고 있다. 그리고 4인 1실이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청년들 중에서 쪽방, 고시텔 같은 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최순실 씨에게 저런 호텔급의 이 시설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저기 지금 화면 속에 보시다시피요. 이 최순실이 사는 감방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 쪽방보다 좋네. 이 땅의 청년들은 쪽방에서 컵밥 먹고 죽을 둥 살둥 사는데 범죄자는 새 건물에 불고기 먹이냐. 정신병자에서 죄값 감해줘. 술 먹은 상태에서 죄값 감해줘.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소중해서 이런 시설 만드나요? 그러니까 여론재판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최신 시설에서 이런 수혜 효과를 누린다는 부분은 공분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예전에 있는 성동구치소가 상당히 시설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저 역시 들어갔다 길도 한번 잃어버린 적도 있고. 접견 가셨다가? 접견도 갔다가. 그게 하여튼 상당히 정말 예전 구치소 형식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시설을 좀 바꿔야 된다고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연 동부구치소는 동부지법, 동부지법 나오고 있는데 화면 나온 저기가 왜 가지고 저기가 문정동 법조타운인데요. 동부구치소. 똑같아요. 옆에 표가 안 나요. 예전에 성동구치소는 딱 표가 나면 옆에 고등학교, 중학교도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거기가 구치소 같은데 지금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구치소 같지가 않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구치소 외관화면요? 상당히 외관하고 거의 흡사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랑 어우러지죠. 그냥 회사 같아요. 지금 보면 왜 우리 영화에서 보면 구치소 보면 막 담벼락 있고 철조 있고 막 그런데
야, 이거 보면 무슨 뭐 아파트 마트 같아요.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하를 통해서 지하로 이제 동부지검하고 집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같으면 이제 호송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하에 한 800m만 걸어가면 이제 바로 이제 그 검찰이나 법원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저게 이제 동부 문정 법조타운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반대가 없었어요. 반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집값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아, 법원 검찰청 들어오면 그렇죠. 법원 검찰청과 함께 이제 구치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주민들 반발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CCTV가 저게 한 800여 대가 설치가 됐어요. 그만큼 최신식 보안실이 됐는데 제가 좀 특징적으로 본 거는 뭐냐면 이제 이 구치소 가면 주로 범털하고 개털이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이제 재수아들이 좀 이게 나눠져요.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좀 이제 이 범털 같은 경우는 잠자리도 좋은 데만 잡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이제 만드는 규칙이 뭐냐면 매일 잠자리를 바꿔야 돼요. 바꿔요. 네, 매일 잠자리를 바꾸고 그다음에 매일 설거지하는 사람도 매일 교대를 해야 돼요. 매일 잠자리. 그렇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좀 힘 있는 사람이 설거지 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안에 있는 규칙 자체가 보면 누구나 매일 설거지도 하고 잠자리를 바꿀 수 있게끔 그만큼 이제 바뀌어졌는데 이제 우리도 외국과 같이 사실은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시설이 좋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권을 이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새롭게 마련된 시설 같습니다. 지금 방금 지나간 화면을 보시면은요, 내부 시설을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 저 화면성 모습 함께 보실까요? 일단 페인트가 깨끗하게 칠해져 있고요. 아까 보면은 컴퓨터도 있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녹색의 산뜻한 가구들이 있고요. 그 점심에 콩나물국에 불고기 반찬도 있고, 저 사진을 보면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냥 도심 속의 깨끗한 아파트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선풍기하고 분리수거대까지 있다. 또 컴퓨터도 있다. 그러면 다른 구치소에서는 이런 시설 자체, 선풍기나 분리수거통 같은 게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래된 구치소, 교도소 이런 곳들에는 저런 시설이 없죠. 이번에 신설이 되다 보니까 저런 최신식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비들을 갖추게 된 것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불만을 갖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나 인권 수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재소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다 빠져나가고 반면에 또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구제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보다도 재소자들의 환경이 더 좋으면 이게 정의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네티즌들의 비판에 지목되는 게 저 부분이거든요. 방금 전에 왔던 그 화면, 그 사진 보시면요. 너무 좋습니다, 방이. 이 방에서 테레비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환기도 잘 되고, 선풍기도 있고, 분리수거까지 하고, 여기서 점심에 쌀밥에 불고기까지 준다고 하니, 야, 이게 내 방보다, 내가 쪽방보다, 이 30만원짜리 쪽방보다 좋은데 이게 말이 되냐는 네티즌 비판들이 있었는데 제가요, 사실 이게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그래도 좀, 야, 그래도 피의자의 피고인의 인권이 있는데, 우리도 선진국인데 교정실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니 긍정적인 의견을 찾으려고 제가 뭔 네티즌 의견 다 뒤졌는데 못 찾았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소자들이 들어가 있는 구치소 공간이 너무 좁다. 이거는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냈더니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당 최소한 2.58제곱미터의 공간은 제공을 해야 된다. 한 사람 2.58제곱미터? 그러려면은 몇 년이 걸린대요. 그 구치소를 다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지금 그 정도 면적이 안 되는 쪽방 같은 고시텔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가 죄 지은 사람을 이 정도로 보호하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청년들을 위해선 그 정도도 못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유공자 중에 저보다 열악한 시설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부터 돈을 써야 되느냐. 어디부터? 해줘야죠. 재소자들도 2.5제곱미터 줘야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부터 줄 게 아니라 올바른 일을 했던 사람,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에게 먼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남으면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박지훈 변호사, 법무부도 조금 고민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원칙이거든요. 사실은 인권이라는 건 중요하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부구치소가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안 맞아 보이긴 한데 그렇게 계속 가야 되고, 다만 이제 뭐가 순서가 맞는지는 이동현 차장님 말씀대로 조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도 챙겨야 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청년들, 어렵게 사시는 국가유공자들, 그분들을 먼저 챙겨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 위조.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포인트는 이런 일찍이 부품 조작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적극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하고 국회가 이렇게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방법을 찾아봐야죠. 합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추경안에 반대한 것도 아니고 가장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그런 우리 국민의당을 죽이려고 하는 정당을 어떻게 우리가 논의합니까?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지금으면서 네, 국민의당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고 민주당은 공세를 더 강화하는 모양새인데요. 정치권 이야기 서영훈 두무정치전략연구소장 추가로 모시고 보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추다르크, 주키호테, 돌격 앞으로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바로 이런 발언들 때문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협치 전제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뜻을 정치권이 제대로 받드는 데 있다라고 나를 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당대표 사퇴는 물론 정계 은퇴하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이렇게 일괄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과 상의하고 나온 발언이 아니다. 곤혹스럽다. 미치겠다. 머리가 아프다. 그냥 검찰에 맡겨놓으면 되는데 나를 또 추 대표한테 세운 거겠죠? 어떻게 보세요? 우원식 대표, 원내대표가 말은 미치겠다는데 네. 표정은 전혀 안 미치는 시원하답니까? 네, 네, 표정은? 그래서 당대표 의도된 역할 분담이 아닌가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추미애 당대표 이야기는 작심한 발언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금요일날 라디오에서는 그 꼬리 자르기 아니라 머리 자르기다라는 얘기는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데 그 다음날 금요일날 했던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은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대선 조작 개입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더 세졌어요. 저 근데 이것이 뭐 하지 못할 말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국민들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은 뭐 이윤희 씨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들한테 묻겠지만 실제 그 당시에 대선을 지휘했던 당 지도부라든가 대선 후보였던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이것에 대한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고요. 그것의 정치적 의미가 그 같이 호남을 놓고 경쟁하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번 차지에 국민의당을 호남으로부터 지지 기반을 아예 줄여놓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저 말 자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왜 그것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상식에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께 하나 물어볼게요. 추미애 대표하고 우원식 원내대표 집권 여당 투톱입니다.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협화음입니까? 아니면 전략, 냉탕, 온탕, 채찍, 당근, 그래서 햇볕, 바람. 뭡니까? 서양호 소장은 전략이라고 보시는데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여당이 전략을 펼 만큼 그렇게 썩 유능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두 갈래의 지금 흐름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총선 전 같으면 저는 뭐 추미애 대표 공격이 어떤 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총선 전에 왜냐하면 총선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의석수를 바꾸려고 한다면 뭐 그런 충분한 저는 공격이고 또 국민의당도 뭐 공격을 받아도 제가 볼 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본인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총선이 아직까지 2년 이상 남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물론 그 마음은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럼 현실적인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120석밖에 안 되는 여당이 그럼 앞으로 어떤 법을 통과시킬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그동안 보면 협조적이었지 않습니까? 뭐 이낙연 국무총리 통과도 시켰고 한데 어쩔 수 없이 정치라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현실적인 손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그 당 대표가 사실은 이렇게 공격에 선봉에 선다는 것 자체가 보면 이건 당 차원의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국회엔 다른 건 소용없다. 이제 어차피 국민의당을 그냥 눌러서 그냥 흡수 합병하든지 해체시키든지 뭐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 현실 정치에서는 이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국회를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제 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략상 본다면 저는 전략상 미스라고 보여 있습니다. 저는 근데 추미애 대표의 속마음이 조금 궁금한데요, 서 소장님. 글쎄요, 아까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할 말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제 해석을 내놓으셨지만 일각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세게 발언하는 거, 또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또 기름에 불 붙는 듯이 또 다른 발언을 계속하는 거, 부품 공작에 버금가는 조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구애하고 있는 특정 지도층이 있다, 지지층이 있다. 바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왔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온 사람들에게 구애하는 거라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정치인이 하는 모든 행동과 메시지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그 당대표가 지금은 당대표지만 내년에 서울시장 도전하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위해서 강력한 지지 그룹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도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을 거란 서울시장이요. 네, 그런 소리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생각보다는 추미애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리고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이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추미애 당대표의 허물이 아니고 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서울시장을 나갈 수는 있겠지만 서울시장을 출마를 전제로 두고 1년 후에 있을 걸 알고 미리 이렇게 지지층을 다지기 위한 포석을 둔다? 그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엔 서울시장 시켜야 될 정도라서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걸 그런 포석을 두고 정책 발언했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우원식 원내대표가 당내 현안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눈앞에 닥친 문제를 주로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면 추경이라든가 정부조직법이라든가 하지만 추미애 대표는 여당의 당대표로서 전국 전체 전략을 가지고 지방선거 때까지를 놓고 정치 전략을 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당대표로서는 능히 밀고 땡기고 할 수 있는 그 정치적인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른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을 노린 거다. 소양호 소장은 아니다. 그거라면 서울시장 시켜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도 계산에 넣겠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다른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정치 활동의 관성 때문에 그런 거다. 관성?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정권 교체된 거에 대한 이제 어떤 코드 맞추기랄까, 코드 전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는 대여 투쟁을 주도하고 그 대여 이 전선들을 형성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 메시지가 나오게 마련이죠. 근데 여당의 경우는 사실은 국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청와대와 소통을 하면서 국정을 더 원활하게 하는 어떤 기름칠을 하는 역할들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 가지 측면에서 부담을 다 주고 있다. 검찰 수사에 일단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다음에 청와대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여당의 원내대표, 그러니까 자신과 이제 호흡을 맞춰서 국회를 원활하게 끌고 가야 될 여당 원내대표의 활동 반경도 굉장히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빨리 코드 전환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국민의당이 뭐 이낙연 총리나 그리고 김상곤 부총리 임명을 하게 하는 것이 협치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기보다 본인의 그 지지 기반인 호남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추경 또한 마찬가지로 정부를 위해서 협조하기보다는 아마도 민생 추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선택지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이분 삐뚤어도 말은 바로 했다라고 국민의당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내는 겁니다. 특히 집권 여당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순환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시간이 알려줄 겁니다.